네, 반갑습니다. 네, 10월 16일 토요일에 강원, 울산, 인천 지역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르셨죠. 네,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를 찍어 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시면서 제 생각 많이 났을걸요? 제 강의 하이탑부터 해서 수능형 문제풀이, 수능형 모의고사, 마지막으로 파이널까지. 그때 이제 저희 파이널은 제 라이브 강의로 두 번 진행을 했었죠. 네, 충분히 공부하시고 제 강의 따라오셨다면 정말 큰 실수하지 않는 한 만점이나 95점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공부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좀 해설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에서 강의를 했고 어디에서 또 강조를 했었는지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총평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쉬웠거나 아니면 비슷했다 정도만 일단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어렵지는 않았어요. 물론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 좀 등장을 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렵다 또는 뭔가 애매하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강조했었다라고 또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다라고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그거 같이 따라가면서 한번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냥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가와 나는 세포 내에서 물질 내사를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자, 가 그림 보고는 이렇게 주름진 모양 보고는 이 친구 미토콘드리아야 바로 알 수 있고, 나는 엽록체야라고 바로 알 수 있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1번 가에서 광합성이라는 게 아니라 세포호흡이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 2번 나는 포도당을 분해하여 ATP를 합성한다. 포도당 분해한다는 말 자체가 세포호흡 얘기하는 거니까 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나에서는 동화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자, 나가 엽록체니까 광합성을 주로 할 거고, 광합성은 동화작용을 통해서 영양물질을 합성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됐죠? 4번 가는 동물세포에만 관찰된다. 자, 가는 동물세포만 관찰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동물도 있지만 식물도 있어야지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따로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자, 2번부터 막히신 분도 있었을 텐데, 자, 뉴런 1, 2, 3이 있는데 딱 보니까 이 친구 뭐예요?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있는 거 보아하니까 이 친구는 감각뉴런, 감각신경.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민마리집으로 중간에 있죠. 연합신경.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운동신경, 운동뉴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A의 역치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A와 B 중 한 곳에서 나타나는 흥분의 전달 과정을 표현해 놓은 거래요. 자, 봐요. A에다가 자극을 주면 전도는 이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달은 이 A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는 가능한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강조했었어요. 전도와 전달을 서로 비교해서 꼭 기억해 달라. 그리고 전달은 반드시 여기 끝부분에 축삭돌기 말단부에서 가지돌기 방향으로 진행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신경전달 물질이 이 방향으로 이동한 걸 보아하니 여기에서 A가 요 사건이 일어나는 걸 거고, 니은이 뭐가 돼요? 요 친구가 축삭돌기 말단, 그 다음 이 친구가 뭐가 돼요? 가지돌기가 될 수 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럼 밑에 보면은 나는 B에서 일어난다. 자, 나는 뭐 했어요? 나는 A에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오케이. 주고 나에서 일어난다. 자, 2번 기억은 축삭돌기. 예, 자, 기억은 이 친구는 가지돌기, 이 친구는 축삭돌기니까 틀린 말.
3번 흥분은 2에서 1과 3으로 다 전달되는 게 아니고 2에서 1방향으로만 가지 3으로는 가지 않죠. 4번 나의 신경 전달 물질은 기억의 막전이를 변화시킨다. 자, 여기 나에서 니은 방향, 니은 쪽에 있던 물질, 신경 전달 물질, 이 친구 뭐라 그래요? 아세틸콜린이라고 부르죠.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다음에 있는 여기 막에 자극을 주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서 막전이를 탈분극시킨다 그랬었죠. 변화시키는 거 맞네. 괜찮나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에서 수업을 했었는지 가져와 봤어요. 제가 보면은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수능형 문제풀이에서 제가 이미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뿐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 보이시죠? 신경전달 물질. 요 그림을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흐릿하긴 한데 뒤집어 놓은 것 같긴 해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수능형 모의고사 8회에서도 제가 이걸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이동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에 의해서 탈분극되니까 막전이 변화 일어난다라고 설명까지 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이 만약 이 강의를 보시게 되면 맞아 저거 본 적 있어 라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2번 여기 2번 문제 수능형 모의고사 이외에 5번에 나왔던 문제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디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그 다음에 자극을 주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까지 다 설명을 제가 드렸던 부분입니다. 맞죠? 충분히 공부하셨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와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도 요거 폐포 주변에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혈액의 흐름 설명을 드렸었어요. 볼게요. 얘가 지금 폐포라 그랬으니까 외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기체가 있겠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들어오는 건 산소일 거고 나가는 건 이산화탄소일 거야도 알 수 있어요. 그럼 혈액의 흐름이 A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A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와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주고 다시 뭘 받아와요? 산소를 받아와서 내 몸속에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 자, 그럼 1번 니은의 농도는 B보다 A 혈액에서 높다. 자, 니은은 받아오는 거니까 B가 더 많아야 되겠죠. 틀렸고. 2번 기억은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그 다음 3번 기억의 분압은 A보다 B의 혈액에서 낮다. 자, 기억이니까 이산탄소죠. A보다 B가 낮다는 얘기는 A가 더 많고 B가 더 적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네. 정답은 3번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폐포와 주변 혈관 사이에 니은이 이동할 때 ATP가 소모된다. 저거 설명 제가 드렸었어요. 이거 폐포가 확산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폐포에서 기체가 확산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현상이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확산 ATP 쓴다 안 쓴다? ATP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니은이 이동할 때 ATP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저 기억나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마찬가지. 제가 53번 수능형 문제풀이 53번에서 이걸 다뤘었어요.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다 보여주면서 요거 각각 기억 니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기억하라. 그 다음 맨 마지막 디귿번 보시면 나와있죠. 폐포에서 기체 교환될 때 에너지 소모가 안 된다. ATP 안 쓴다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자, 사람의 물질 대사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 물질 대사, 대사성 질환. 물질 대사는 충분히 알 텐데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수능형 문풀에서는 자세히 안 다뤘어요. 하지만 제가 숙제 프린트, 그죠? 제가 한두 개 드린 게 아니에요. 숙제 프린트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추가 문제도 드렸었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건데 그때 제가 OX 하면서 대사성 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사람의 물질 대사랑 대사성 질환,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한다. 맞죠? 활동대사량은 뭐라고 하자? 생명활동을 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량을 의미한다.
여기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합친 것을 우리가 일일 대사량이라고 한다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당뇨병은 혈당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이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 이걸 굳이 내용을 공부 안 하셨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풀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해요. 자, 2번이 문제인데 일단은 만약에 2번이 애매하고 헷갈렸다 하더라도 1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맞다고 나왔기 때문에 답은 일단 2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찍고 지나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확인해 봅시다. 지방 조직은 근육 조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야 이게 맞아? 좀 애매한데 왜? 지방은 1g당 9kcal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내고 근육은 단백질이니까 이 친구는 g당 4kcal 열량을 내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건 뭐 했을 때? 내가 먹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먹었을 때. 단백질을 먹었을 때 얘기인데 지금 뭐라 돼 있어요? 지방 조직은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이런 표현 썼다는 얘기는 내 몸에서 활동을 할 때 지방 조직과 근육 조직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쓰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활동이 많은 근육 조직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된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건 뭐 굳이 설명 따로 안 드려도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5번.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탐구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건데 제가 이 문제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푸른 곰팡이로 낸 건 아닌데 그 비슷하게 제가 좀 바꿔가지고 변형해가지고는 요거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연역 탐구 방법 배열하는 게 처음에 문제 인식을 하면 이건 왜 이럴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 설정이 있고 그러면 실험을 하게 되고 실험을 통해 나온 자료가 있을 거며 그걸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자료 해석이 끝나면은 결론을 내고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일반화시킨다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정답이 3번인데 세균 배양 접시에 우연히 발생한 푸른 곰팡이에는 세균이 없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졌다. 문제인식이네요. 1번이네. 됐죠?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에 나온 어떤 물질에 의해 세균 증식이 억제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가설 설정이네요. 2번. 되죠? 그 다음에 세균 배양 접시 중 일부에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고 나머지는 접종하지 않아서 세균 배양했다. 실험을 진행했네요. 3번.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양 접시에만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자료를 해석했죠. 오케이. 4. 자료를 보고 해석했어요. 마지막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물질이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맨 마지막이겠네요. 5. 여기서 일반화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었다. 괜찮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여기 보시면은 수능용 모의고사 3회 2번에 보시면 제가 요걸 냈었어요. 이렇게 가나다라 해놓고는 마지막 디귿의 실험 순서는 다음과 같다라고 제시를 했었어요. 괜찮죠? 그래서 아마 요 문제 풀고 한번 고민해 보셨던 분들은 아까 그 문제 맞추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6번. 자, 6번도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 보이는 그 특징을 가지고 기관을 끼워 맞추는 OX 문제 있죠. 이 문제 제가 시험에 나올 거다. 이거 작년 나왔거든요. 작년에도 이 유형이 나왔고 올해도 이 유형이 나올 거다. 물론 이게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유형은 시간을 잡아먹기 위해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 안 하면 나중에 시간 모자라서 못 풀 수도 있다. 그러니 꼭 확인을 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만약에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거 푸시는 시험 좀 걸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면은 못 풀었거나. 괜찮죠? 제가 분명히 이 유형을 나온다고 얘기는 했었고 실제 제가 보시면은 여기에 수능형 문풀 101번에 보시면은 요 유형이 있어요. 제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출제한 단원이 조금 다르긴 한데 똑같은 유형이죠. 마찬가지. 모의고사 6회 9번 완전히 똑같죠. 그냥 똑같이 냈어요. 마찬가지.
모의고사 10회 11번 제가 여러 번 낸 거예요. 물론 다 다르게 좀 냈어요. 어떤 거는 이제 파트가 혈당량, 이거는 이제 호르몬 파트였고, 요 밑에는 이제 방어작용 파트, 위에는 교감 부교감이니까 신경계 파트죠. 각각 파트를 다르게 조금씩 낸 것뿐이지 결국엔 유형이 다 똑같았다. 유형을 충분히 공부하셨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을 통해 가지고 문제6번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계 파트에서 나온 거죠. 소화수나 호흡 배설. 자, 보면 각각 순서 없이 나열한 거고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특징은 유출해보라. 그냥 즉 가로친 건 본인이 OX 쳐보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소화기에 속한다. 지금 나와 있는 제시되는 게 간, 소장, 심장이니까 소화기에 속하는 건 소장이 확실히 맞죠. 그리고 제가 이것도 설명했어요. 간도 여기 소화기에 속한다라는 거 기억하라 그랬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했었어요. 간의 기능 3가지 이래가지고 1번, 2번, 3번 설명 다 했었고 거기다가 얘는 속이 소화기라는 사실 꼭 중요하니까 기억하라고 했었고 시험에 원픽으로 뽑았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소장, 간, 심장 모두 다 일어나죠. 세포 이것도 설명드렸던 게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배설계에서도 세포호흡이 일어나냐고. 배설계는 물질 분비하는 곳인데 세포호흡이 어떻게 일어나? 라고 묻더라고요. 결국 이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는 세포이며 우리 몸 전부 다 세포로 돼 있잖아. 그러면 세포로 돼 있다는 얘기는 세포 각각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각자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세포 호흡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다 세포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기억나시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이것도 설명했어요. 그죠? 이거는 간이다. 그래서 전환된 요소가 배설계를 통해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특징에 있어서 간은 모두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럼 모두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맨 마지막 줄이 모두 동그라미로 만들면은 C가 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심장 혼자만 해당되는 게 하나 있죠. 심장 혼자만 해당되는 거 XXO로 해가지고 심장으로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소장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O가 2개 있어야 돼. 그러니까 특징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특징 2개, 여기 기억에 2개 해당하는 것은 소화기에 속한다. 이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세포호흡이 마지막에 암모니아가 요소로 변환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됐죠? 기억번. 기억은 세포호흡이 일어남이 아니라 기억은 소화계이다. 얘는 비에서 영양소의 소화가 일어난다. 자, 비에서 B 보시면 요거죠. 비에서 영양소의 소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환하는 거죠. 그 다음 디귿 C는 간이다. C는 간이다. 어려운 거 없죠?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됐다. 7번. 자, 7번도 너무 기본적인 문제라서 따로 제가 설명은 자세히 안 드릴게요. 자, 생명체 일어난 화학 반응과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자, 여러분 봐요. 반응물의 생성물 되는 거 뭐예요? 물질 에너지량이 많아지면서 물질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합쳐지는 거니까 동화작용. 이거는 이화작용. 1번 간은 동화 맞다. 2번 간은 소화와 세포호흡을 포함한다. 자, 세포호흡, 소화 둘 다 뭐예요? 이화작용. 3번 포도당이 글리코젠 된다. 뭐예요? 요 친구 이렇게 변하는 현상은 포도당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동화작용에 해당한다. 4번 나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흡수된다. 자, 어떻게 돼요?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라서 자세한 건 또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간은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의 분해 과정을 나는 ATP랑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것도 우리 그림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진행한 현상은 여긴 인산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동화작용이라 부르고 반대로 내려오는 현상을 이화작용이라 불렀었죠. 기억나시죠? 마찬가지 포도당이 세포를 통해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에너지 방출 형태는 2가지 형태였다. 뭐와 뭐?
생체 에너지로 사용할 ATP 형태로 하나 만들고 하나는 열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낸다 했던 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1번 니은은 이화작용이다. 자, 니은은 동화작용이다. 2번 기억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사용한다.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랬었죠. 기억이 맞네. 3번 포도당의 분해를 통해 생성된 에너지가 A가 기억에서 흡수된다. 자, 분해 통해서 만든 에너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 에너지가 기억에서 흡수된다. 그러면 기억은 지금 보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가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4번 가의 세포흡 과정에서 방출된 모든 에너지는 니은을 통해 들어간다. 자, 니은 동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열 에너지는 들어가지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모든 에너지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맞는 곳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같이 봅시다. 여기 있네. 자, 8번 문제 수능형 문제풀이에서 제가 28번 문제네요. 그림하고 거의 유사하죠. 지금 보이시면 포도당에다가 세포흡 들어가서 에너지 방출된다는 표현을 열이 따로 빠져나간다고 표현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ADP가 ATP로 전환되는 과정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괜찮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됐나요? 오케이. 디귿번 보기 보시면 똑같아요. 세포호흡 시 포도당의 에너지는 모두 ATP에 저장된다. 아니라 그랬었죠. 모두가 아니라 열 에너지로 일부 방출된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서 9번. 아마 틀리셨을 거라고 한다면 아마 9번에서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자, 근데 좀 재밌는 건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아마 하이탑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 그 이상한 올림픽 있죠. 그거 얘기하면서 전도가 어느 방향으로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그때 결론 내린 게 뭐였었어요. 네. 자극이랑 이제 측정 지점 기인이디인데 자극의 측정 지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게 핵심이었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좀 유의하게 좀 집중해서 볼만한 두 가지,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가지인데 아무튼 두 가지를 좀 봐라. 그게 뭐였다? 마이너스 80mV랑 플러스 30mV를 꼭 보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왜? 그래프상에서 확정적으로 한 번만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80을 그리는 그래프 하나와 얘가 이렇게 끄트머리를 찍는 형태의 플러스 30 그래프 하나가 있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마이너스 70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완전히 다 끝나가는 그래프 하나랑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래프 둘 중에 하나라 그랬었는데 지금 봐요. 마이너스 80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기니디 중에 한 곳에서 자극을 줬을 텐데 그러면 여기다가 기억에다 줘버리면은 많은 그래프가 지나간 요 첫 번째 그래프에다가 두 번째 그래프까지 이해가 되지만 마지막 그래프가 이해가 안 돼요. 왜? 플러스 32, 그러니까 여기 니은이 디귿보다 자극지점이 더 가깝잖아. 그럼 더 많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림이 확정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디귿에 자극을 주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자극이 아직 도달하지 않은 마이너스 70 형태의 그래프를 선택하면은 이 방향으로 자극이 이동했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해가 되죠. 1번 자극 준 지점은 디귿이다. 됐죠? 2번 T1일 때 니은은 분극식이다. 분극이 아니라 탈분극이죠. 3번 T1일 때 디귿은 탈분극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재분극식이다. 4번 T1일 때 기억에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밖이 안보다 높다. 제가 이거 드립 쳤었는데 기억나요? 이거 아마 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나 되게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나 밖에 안 나가 뭐 했었어요. 그거. 네. 아마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드립까지 쳐가면서 중요하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특정 시기에 관계없이 나트륨 이온 농도 또는 칼륨 이온의 농도가 항상 똑같은 형태를 띈다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맞다라는 거 사실 뒤도 안 돌아보고 맞다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괜찮죠?
이것도 한번 제가 어디에서 말씀드렸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네. 수능형 문제풀이에 67번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 수치 딱 적어가지고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그림 제가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능형 모의고사 2회 3번 마찬가지네. 똑같이 했어요. 야, 이게 특이한 게 이거 얘 또 제가 이렇게 아까 그 우리 이번에 기출됐던 거 똑같죠? 거기다 심지어 방향 물어보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것도 했어. 야, 이거 똑같이 나왔네. 신기하죠? 예.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다. 예, 아까 그 선지랑 똑같잖아.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이건 복사했다 싶을 정도로 수능형 모의고사 2회 3번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ADH 물어보는 문제죠. 자, 그림은 정상인에서 X에 따른 혈중 ADH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X는 혈장 산토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다. 자, 그래프가 정상치를 벗어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간 형태, 즉 ADH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걸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집어넣어 보라 그랬어요. X를 혈장 산토압이라고 하자. 물론 이제 공부 충분히 하신 분이라면 이게 답이 바로 나오긴 할 건데 모를 수도 있으니까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자. 그럼 제가 어떻게 보라 그랬어요? 혈장 삼투압 X축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점점 진행할수록 혈장 삼투압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은 어떻게 된다? 짜지고 있다. 즉 물이 부족해지고 있다. 물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ADH 농도 증가해야지. 수분 접수해야 되니까. 맞네. 그럼 반대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라고 하자.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 그럼 생각을 해봐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을 쭉 할수록 오줌 생성량은 증가해. 즉 오줌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니까 내 몸에서 물이 많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내 몸에 물이 많으면 ADH는 굳이 수분 지흡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감소한 형태 그래프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케이. 기억봐. ADH는 내하수체 후염. 요건 제가 외워라 그랬었죠. 니은 X는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이 아니라 혈장 삼투압이다. 디귿 X가 정상치보다 높아지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증가한다. 그죠? 정상치보다 높아지면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ADH 농도가 증가해서 물의 재흡수량, 즉 수분 흡수량이 증가하는 거 맞다. 됐죠? 정답은 기억 디귿 되겠네요. 제가 사실 이번에 문 풀 때는 요 보고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유형으로 제가 문제를 풀리게 해드렸어요. 예, 보이시죠? 10번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더 어렵게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능형 문풀에서 이걸 여러 번 다뤘었어요. 그래프 똑같이 보이죠? 혈장 삼투압 적혀 있잖아. 괜찮죠? 마찬가지 내하수체 후입에서 나온다까지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모의고사 때도 한 번 더 언급했어요. 모의고사 때도 이 그래프 기억. 이거 이번에 같은 경우 전체 혈액량과 혈장 삼투압 중 하나다라고 이제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괜찮죠? 자, 11번 문제. 가는 무릎 반사 일어날 때 수용기랑 반응기 사이의 흥분 전달 경로를 나는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것도 그림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야, 여기에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있는 거 뭐하니? 얘 감각신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있는 B는 운동신경이겠지. 그 다음에 C는 골격근을 얘기하는 거다. 근육, 골격근. 됐죠? 오케이. 어려운 거 없어요. 이 그림도 아마 많이 보셔가지고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망치의 자극에 의해 흥분은 A에서 B로, 그죠? 감각에서 운동으로 전달되는 거 맞고. 2번 무릎 반사에 의해서 근육 C가 이완되면, 즉 펴지면 이란 뜻이죠. 기역의 길이는 길어진다. 기역이 뭐예요? 이 두 군데 얘기하는 거구나. I대네. 그죠? I대. I대는 당연히 이완하면 길어지겠죠. 3번 골격근이 수축하면 니은의 길이는 짧아진다. 니은이 뭐예요? 그죠? 마요신부터 마요신까지니까 A대라 그랬고, A대는 길이 변화가 어떻다? 그죠?
길어지든 짧아지든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 그랬었어요. 4번 비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다. 자, 비의 축삭돌기 말단이래요. 그럼 B가 아까 뭐였어요? 운동신경이었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강원, 울산, 인천 지역의 시험을 칠 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아세틸콜린은 단 한 군데를 제외하고 전부 다 나온다. 기억나시나요? 어디만? 교감신경의 맨 끝, 교감의 맨 끝만 제외하면, 맨 끝은 아드레날린 나오죠. 나머지는 모두 아세틸콜린이다 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더라도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면 맞출 수 있었어요. 맞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편안하게. 괜찮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11번 수능형 문제풀이의 93번 문제 마찬가지 모의고사 때도 7회 14번 똑같은 그림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7회 15번 그러니까 7회에서 14번 15번을 제가 갈라서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붙여가지고 문제를 낸 거네요. 봐봐요. 그대로 있잖아. 근육이 이완할 때 A 대 길이가 길어진다. 변화 없다고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그때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A 대 길이는 변화가 없다 이러면서. 기억나시죠? 그림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하셨으면 이해하셨을 것이다. 12번 가와나노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귓볼 모양과 키를 조사했다. 자, 가는 확실하게 딱딱 떨어지는 형태, 이걸 뭐라 그래요? 단일 인자 유전.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단일 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자, 단일 인자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립 형질이 구분되죠.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고, 2번 귓볼 모양은 다인자가 아니라 단일 인자죠. 그렇죠? 그다음 3번 키는 맨델 법칙에 따라 우열 관계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열이 정확하게 안 나타난다. 다인자는 연속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환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랬었죠.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키는 한 쌍이 대립 존재가 아니라 여러 쌍이 한 번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이라 그랬었죠. 정답은 1번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문제로서 이렇게 다뤘었어요. 똑같네. 하필이면 또 키. 그죠? 수능형 모의고사 6회 16번에 제가 이거 딱 하면서 관련된 문제 설명해서 키는 다인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기억나시죠? 오케이. 13번 생물군집. 이거 제가 이 문제 제가 이번에 이제 시험 치신 분들 몇 분이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연락이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번 13번 풀다가 내가 떠올랐대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툰드라.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생물 시험에서 어떤 특정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생물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루지도 않아요. 그리고 기출도 잘 안 됐어요, 얘는. 근데 제가 생태계 파트 하면서 이거 우리 조금씩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아가자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하이탑 강의할 때는 요거 제가 그 화면 사진까지 띄워가면서 툰드라는 이런 모양이야, 타이가는 이런 모양이야, 그 다음에 뭐 사막은 그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 돌도 있으면서 제가 설명 엄청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만 살다 보니까 온난한 기후만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엄청 춥고 엄청 덥고 열대우림 어떻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이해해야지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툰드라 좀 기억해달라라고 했었던 게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툰드라가 기억이 떠올랐어요. 잘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문제 13번 풀면서 툰드라 이거 툭 보고는 놀랬다고. 예. 사실 저도 이거 별로 기출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생물과 좀 너무 동떨어지니까. 근데 나왔네요. 봐요. 생물군집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식물군집의 수평분포는 고도. 자, 수평분포는 고도가 아니라 위도에 따른 변화라 그랬고, 고도는 뭐예요? 그죠? 수직분포라 그랬어요. 이거 두 번이나 내가 그 모의고사 시험에 냈고요. 2번 적도 부근에 형성되는 초원을 툰드라. 자, 툰드라는 영구 동토층이라 그랬어요. 매우 추운 곳이라 그랬어요.
적도는 어때요? 더운 곳이잖아. 아니네. 됐죠? 추운 곳이랬잖아. 3번. 한 개체군이 다른 개체군과 함께 살면서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뭐라 한다? 한쪽은 이익이 한쪽은 손해면은 뭐예요? 기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기생. 그럼 편리공생은 뭐였어요? 한쪽은 이익인데 한쪽은 손해도 이익도 아무것도 아닌 경우라 그랬었죠. 4번. 두 개체군이 경쟁한 결과 한 개체군은 살아남고 다른 개체군은 경쟁 지역에서 사라지는 것. 경쟁 배타 원리. 그랬었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 기출문제에서 냈어요. 그 모의고사에서. 요거 제가 장난친다고 13번 문제, 문제풀이 4회 20번인데 생태계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 사막, 초원, 툰드라 요거 봐봐요. 김원경 교수님이 이번에 한 건 하셨네요. 예. 설명 다 했어요. 사막은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강하다. 초원은 산림보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형성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강수량이 좀 적으면 풀만 만들어지겠죠. 툰드라는 열대 기후 지역에 주로 발달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영구 동토층, 매우 추운 지역이다라고 했었어요. 이 하필이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죠? 열대 기후 지역이 적도 지역이잖아요. 적도 지역.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수능형 문제풀이 이거 지금 모의고사죠. 수능형 모의고사 4회에 20번 문제로 제가 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다음 14번. 자, 가는 사람의 체내에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일부이다. 자, 사람의 체내에 항원 AB가 침입했을 때 생성된 항체 농도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기억과 니은 각각 기억과 형질 중 하나이다. 이거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죠? 한번 봅시다. 기억, 항체를 만드니까 형질세포.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라나? 기억세포다. 자, 보니까 나에게 있는 그림을 보니까 항원과 A와 B가 1차 침입했는데 항원 A가 들어왔을 때 항체 A는 급격히 증가한 걸로 보아하니 얘는 이미 한번 침입한 경험이 있어서 기억세포를 만들어 놨었겠구나. A에 대해서는. 하지만 B는 조금 증가하는 거 보니 없구나. 항원 B를 2차 침입했을 때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아 뭘 할 수 있다? 처음 1차 침입을 넣었을 때 두 번째 들어온 경우에는 기억세포를 만들었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1번. 기억은 형질이고 니은은 기억이죠. 2번. X는 이전에 항원 A와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B는 그런 적이 없지만 A는 노출된 적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3번. T1 시점에서 X의 체내에는 항원 A에 대한 니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니은이 이제 기억세포죠. 그렇죠? 기억세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미 있다 그랬어. 4번. 항원 B의 2차 침입에 의해 항원 B에 대한 니은이 기억으로 분화되었다. 2차 침입하면은 니은이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를 여러 마리 만들어서 항체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 있는 그림 우리 문제풀이에 어디 있었느냐? 여기 157번에 똑같은 그림 있는 거 보여요? 157번 똑같은 그림이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셨으면 맞출 수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15번. 그림은 어떤 동물 이해는 사의 분열 중인 세포 가나. 자, 이거는 저랑 공부도 많이 했으면서 설사 막판 가서 마지막 가서 공부를 제대로 못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 파이널 마지막 강의 기억나세요? 네. 그 토요일 날 시험 치기 이틀 전이었죠. 목요일 날 그때 제가 라이브 강의를 했었어요. 라이브 강의할 때 그때 세포 모양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놓고는 이제 꼭 핵상하고 세포 분열 시기를 꼭 기억하시라라고 하면서 엄청 연습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다시 문제 15번에 세포만 보고 핵상이 얼만지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다? 핵상이 2n이다. 예, 둘이 상동이고 상동이네. 핵상이 2n이야. 위에는 4, 2에는 4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서로 상동염색체끼리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자? 이가염색체라고 부르고 이 이가염색체가 보이는 시기는 감수분열 즉 생식세포 분열의 첫 번째 시기 전기 때 보이기 시작한다 했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일렬로 배열한 거 보니 체세포 분열하고 있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고요. 맞죠?
기억번 1번과 2번 상동 맞죠? 상동끼리 붙은 걸 이가 염색체. 니은 가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된다. 자, 가는 감수 분열이다. 디귿번 가와 나 핵상은 모두 2n이다. 그대로 물어봤네요. 괜찮죠? 아주 좋아요. 해설 강의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수능형 모의고사 6회 12번 보이죠? 가, 나 완전히 똑같네. 봐요. 확대해보자. 네, 가, 나 똑같은 그림이죠. 제가 모의고사 때 냈습니다. 수능형 모의고사 6회 12번에서 그래서 모두 감수 분열 중이다. 가와 나 모두 감수 분열 중 아니다. 얘는 감수 분열이 맞지만 얘는 아니다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다음 16번. 16번 잘 안 보이네. 제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이거 마지막 우리 라이브 특강 마지막 할 때도 요거 연습 많이 했었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빗금. 제가 이거 할 때 세 가지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그렇지. 우열관계, 유전병이 우열관계가 누가 유전병인지, 유전병 유전자, 병 유전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성에 있는지 상에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라. 자, 문제를 보니까 가는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된다 했으니까 얘는 성상 결정됐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 자식이 유전병 걸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유전병이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이다를 알 수 있는. 우리 다 끝난 거예요. 성염색체에 있는데 이 친구를 열성이라고 생각하고 유전병 유전자 얘는 정상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답 바로 나온다 그랬었죠. 오케이. 자, 그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XY, X-Y, 그 다음 X-Y, XY. 이건 XY. 다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태어날라 그러면은 엄마가 X를 정상대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딸에게 아빠가 X-, 엄마가 X 주고 나면은 뭐 뒤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죠. 그 다음 1번은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은 X-를 줘야 되니까 엄마가 X-를 줘야 돼. 둘째 아들은 X 주면 되고 유전병 걸렸으니까 X-, 그 다음에 딸은 아빠로부터 X를 무조건 받고 X-를 받게 되겠죠. 끝났네. 1번 가는 정상에 대해 우성 형질이다. 아니죠.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2번 1과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서로 다르다. 1과 2에 대해서 유전자형이 서로 똑같이 생겼네. 3번 3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성이다. 똑같니? 라고 물어봤네요. 아니네. 서로 다르네. 4번 3의 남동생이 새로 태어날 때, 즉 남자가 태어날 때란 뜻이겠죠. 그러면 이분하고 이분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라고 하니까 아빠가 Y를 주고 X-를 주게 될 건데 그러면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 즉 엄마는 무조건 질병을 무조건 아들에게 줄 테니까 확률 1 맞네. 괜찮죠? 이것도 확률 계산 따위는 없었어요. 편하게 가면 된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다. 17번 다음은 핵형이 정상인 남성에게서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성염색체에서 비분리 1회 발생했다. 나머지는 정상이다. 자, 그랬을 때 요 밑에 보니까 요 그림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림 보시면은 디귿과 리을이 각각 n-1, n+1이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다 쏠려갔다. 얘는 하나가 안 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이전에는 정상 n이었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가고 하나가 덜 갔다가 되니까 이감수 비분리가 발생했다라는 걸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1번 니은의 성염색체 수는 얘는 n은 2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염색체 수는 한 개 있겠죠. 기억의 똑같네. n은 23이니까 성염색체 수 하나 있겠네. 1분의 1은 1이죠. 오케이, 2가 아니죠. 2번 A에서 상동염색체 비분리 일어났다. 자, A 여기 저 친구. 오케이. 여기는 상동염색 비분리가 아니라 염색 분체 비분리라고 해야 되겠죠. 3번 기억의 상염색체 수와
디귿의 총 염색체수. 자 봐요. n-1은 얼마? 22. n 플러스 1은 24가 되죠. 그러면 총 염색체수는 몇 개? 22개. 기억의 상염색체수니까 이게 성을 하나 빼버리면 22. 맞네. 같다. 4번. 리을이 정상 난자와 수정되어 태어난 아이는 다운 증후군은 몇 번에? 21번 염색체가 3개인 거지. 이 문제상에서는 성염색체 비분리라 했으니까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18번. 요것도 제가 그림 똑같은 거 봐요. 수능형 문제풀이 257번에 보면은 요 그림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띄우고. 보시면은 똑같이 있죠. n-1, n 플러스 1.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니은번 그대로 있어. 총 염색체수랑 상염색체수 같니? 연습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8번. 다음은 학교 주변의 풀밭의 방영구법. 오케이. 방영구법은 원래 우리가 연습하기는 그걸 많이 연습했어요. 막 진짜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막 나눠가지고 뭐 있니 없니 막 했던 기억나요? 예, 그런 문제를 풀다 갑자기 이제 이런 그냥 기본적인 개념 물어보는 문제가 돼버렸어. 자,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밀도는 뭐 했어요?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라고 해가지고 개체수를 확인하라. 왜? 방영구는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면적은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기억, 개체수를 이용해 밀도를 구한다. 맞네요. 2번, 니은을 이용해 피도를 구한다. 자, 각 종이 출현한 방형구수. 자, 이것도 드립 쳤었어. 빈칸 이거 기억나요? 빈칸 드립. 빈도는 칸수를 확인하라. 봐요. 피도는 아니지. 빈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방형구수였죠. 틀렸네. 3번, 디귿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하면 우리가 중요치, 그렇죠. 중요치, 중요값, 중요도 이런 표현이 등장하게 된다. 그 중요치 값이 가장 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우점종, 가장 적은 것을 희소종이라고 불렀었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공부를 많이 했고 기본적인 개념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9번. 다음은 어떤 지역이 일어난 식물군집의 천이 과정이다. 자, 지으류, 그 다음 뭐예요? 초분류, 초원이죠, 초원. 그 다음에 관목, 그 다음에 양수, 그 다음에 혼합, 다음에 음수가 된다. 양수랑 음수 차이도 설명드렸었고, 양수의 대표적인 예가 소나무였고, 음수의 대표적인 예가 참나무라고. 참나무 잘 모르면 깻잎 떠올리라고 하면서 제가 개념 강의 시간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1번, 1차 천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처음부터 시작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된다 그랬었죠. 맞네. 2번, B는 초본류다. 아니다. 관목류다. 3번, C는 주로 참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C, 소나무지. 참나무 아니야. 4번, 천이가 진행될수록 지표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우거지기 때문에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파이널 강의 때 맨 마지막 강의에서 얘기했어요. 점점점 후기천이로 진행할수록 빛의 세기가 더 중요해진다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마찬가지. 방영구 요거 그림 한번 보여줄게. 우리는 286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었었는데 방영구, 그죠? 이제 안 나왔어요 이번에. 아마 제가 볼 땐 내년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밀도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수능형 문제풀이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림 그대로 그려가지고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소나무는 음수림이다 라는 설명까지 다 했었어요.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가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생태계에서 A, B, C, D 에너지 양 상대값 나타낸 거고, 자, 1차, 2차, 3차 생산자 중 하나래요. 제가 이거 볼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맨 아래쪽 에너지 라인 가장 많은 것이 생산자. 올라갈수록 1차, 2차, 3차 순서라는 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1번 A는 1차 소비자이다. 아니다. 3차 소비자다. 2번 가에서 C의 에너지 효율은 20%. 자, 효율 어떻게 구한다고요? 오케이. C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D 1000분의 이전 단계분의 현재 단계 약분해서 곱하기 100% 나온다 그랬었죠. 10%네요. 3번 가에서 B의 에너지 효율은 나에서 C의 에너지 효율보다 높다. 자, 가의 B 에너지 효율은 100분의 20이니까 20%. 이게 20%. 나에서 C를 했으니까 1000분의 150이니까 15%네요. 15%. 가에서 B의 효율은 나의 C보다 높다. 맞네요. 4번 나에서 에너지 효율은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감소한다. 잘 봐요. 에너지 효율은 점차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고 뭐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에너지량이 감소한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제가 해설 강의 할 때 요 그림 그대로 보이시죠? 수능형 모의고사 6회 19번이네요. 자, 보이시죠? 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D급번 가는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한다라는 설명까지 다 적어놨네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충분히 20번 문제 맞출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는데 아마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중간중간에 제가 좀 강조했던 것들이 몇 개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시험 치는 중간에 떠올랐을 거예요. 내 목소리가 좀 들렸던가요? 아무튼 그리고 만약에 이번 시험에 조금 실수를 많이 했거나 조금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년에 시험을 준비한다면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시는 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2017년도에 시험을 쳤던 분의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2017년에 시험을 쳤던 분이 그 당시에 제가 없었거든요. 2017년에는. 그때 제가 없을 때는 전체 평균, 생물 평균이 조금 낮았대요. 근데 제가 이제 등장했던 게 2018년부터 19년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점차 수험생들 평균 점수가 올라가고 있대요. 올해 제가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이제 많은 분들이 100점 예쁜 제 등장한 걸로 제가 기억해요. 작년도 100점이신 분이 많이 등장을 했고 올해도 제가 전체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조금 등장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평균이 오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합격 컷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만점이거나 한 개 틀리거나 이렇게 돼야 합격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아마 올해 이후의 기점, 그러니까 2022년이겠죠. 2022년부터 만약에 이 공무원 시험 강원, 울산, 인천 지역이 변동이 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아마 시험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체 평균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많은 수험생들이 쉽게 다 맞출 수 있다. 그럼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조금 있어야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제 예상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예상으로는 아마 2022년부터는 점차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을 이 강의 보신 분들 내년을 또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2022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꼼꼼하게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설사 제가 예상이 틀려가지고 22년에 좀 쉽게 나오더라도 어렵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아마 합격할 수 있는 100점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공부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